저는 그날 밤 시아버지의 병실 앞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이 누군가의 입에서 그렇게 차갑게 떨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아버님을 속였어! 시누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복도 끝 자동문이 열렸다 닫히며 차가운 바람이 한 번 밀려왔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목 안쪽까지 스며들었고 제 손에는 아직 따뜻한 물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는 시아버지의 손등을 닫고 있었습니다. 수술 뒤 며칠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그분의 손가락 사이에 약냄새가 배어 있었고 저는 그 냄새가 자꾸 마음에 걸려 조심스럽게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는 제주도 여행에서 막 돌아온 시댁 식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여행 가방, 면세점 쇼핑백, 아직 벗지 못한 선글라스, 그리고 저를 향한 날선 눈빛들. 남편은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아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저는 이미 그 침묵으로 모든 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옆이 아니라 어머니 곁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들이닥친 낯선 사람인 것처럼.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봉투에서 꺼낸 것처럼 보이는 하얀 종이. 그 위에는 제가 며칠 전 병실 서랍에서 우연히 본 것과 같은 문양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서랍을 닫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그 종이를 손끝으로 만지며 제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자마자 유언장을 바꿨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조용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네 상속인 이름에 네가 들어갔다더라. 그 순간 저는 제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사람들이 모두 듣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심전도 기계가 일정한 박자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삑, 삑, 삑. 그 소리가 마치 제 대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하필 가족들이 모두 제주도로 떠난 뒤였는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으로 가던 날 저는 혼자 이 병원에 남았다는 것. 며칠 돌봤다고 며느리가 집안 재산까지 넘봐? 시누이의 말이 제 뺨을 때린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병실 안에서 아주 작게 기침하셨습니다. 저는 본능처럼 몸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네가 들어갈 필요 없어.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손에 준 물수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제 손에서 마를 새가 없던 물수건. 새벽마다 체온을 재고 약 시간을 확인하고 젖은 환자복을 갈아입히고 의식 없는 사람에게 오늘 날씨를 말해주던 제 시간이 그 작은 천조각 안에 구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면 사람은 먼저 얼어붙는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네가 뭘 했는지 몰라도 이건 원래대로 돌려놔. 가족망신 시키기 전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며칠 전 새벽 시아버지가 제 손목을 붙잡고 힘겹게 속삭였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마취가 덜 깬 핫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봤다. 저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게 되면 제가 지켜온 모든 침묵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병원 복도에서 제주도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저를 도둑처럼 몰아세우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참고 넘긴 일들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왜 그 집에서 늘 마지막 사람이었는지, 왜 아픈 사람 곁에는 저만 남겨졌는지, 그리고 왜 시아버지는 깨어나자마자 그 오래된 유언장에 제 이름을 적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모든 것이 아직 조용해 보였던 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아직
그 집을 가족이라고 믿고 있었던 날로요. 처음 시집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집이 조금 차갑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기보다 서로를 다정하게 대하는 법을 오래전에 잊어버린 집처럼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늘 광택이 나는 마룻바닥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비싼 장식장이 있었고 식탁 위에는 계절마다 바뀌는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는 밤 냄새보다 먼지 냄새가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누군가 함께 웃으며 앉았던 흔적보다는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 남겨진 정적이 더 익숙했습니다. 저는 그 정적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국을 끓였습니다. 멸치 육수가 끓어오를 때 나는 냄새가 부엌 창문에 부딪히고 냉장고 문을 여닫는 작은 소리 사이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늘 바쁘다는 말로 아침을 대충 넘겼고 시어머니는 간이 싱겁다거나 반찬 놓는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처음엔 그 말들도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시동생은 결혼하지 않고 따로 살았고 시누이는 근처 아파트에 살며 자주 들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들 자기 삶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의 일, 특히 귀찮고 힘든 일은 늘 자연스럽게 제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명절 준비도, 제사상 차리는 일도, 병원 예약 확인도, 시아버지 약을 받아오는 일도 처음엔 네가 시간이 좀 더 있잖니 라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작은 번역 일을 집에서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제 시간을 가지고 버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있으면 시어머니는 지나가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집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그럴 때마다 저는 웃고 넘겼습니다. 괜히 예민한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투가 원래 그래.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 말은 처음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가장 편한 문장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분이었지만 제게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밤늦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조용히 부엌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무장갑을 낀 손을 물에서 빼지 못한 채 돌아봤습니다. 그분은 식탁 위에 놓인 귤 하나를 제 쪽으로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앉아서 먹어라.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다.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오래 마음에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에서 제 피곤함을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이 시아버지였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분이 병원에 가야 할 때마다 먼저 나섰습니다. 혈압약이 바뀐 날에는 약 봉투에 시간을 적어 붙였고 무릎이 안 좋다고 하시면 병원 접수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가끔 묘한 얼굴을 했습니다. 고마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마땅해 하는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 방에 물을 가져다 드리러 들어갔다가 책상 서랍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은 어두운 갈색 상자였고 뚜껑 한쪽에는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노란 봉투 모서리가 살짝 보였습니다. 봉투 위에는 흐릿한 글씨로 정리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뒤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아직 볼 때가 아니다. 저는 너무 놀라 사과했습니다. 일부러 본 게 아니라고, 물만 두고 나가려던 참이었다고. 시아버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보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늦게라도 바로잡아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는 묻지 않는 것이 예의처럼 여겨졌으니까요. 궁금한 것을 참는 일, 억울해도 넘기는 일, 내 마음이 상했다는 사실조차 들키지 않는 일. 저는 그것을 좋은 며느리가 되는 과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크게 싸우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없어서 평화로운 게 아니라 제가 대부분 먼저 말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어느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가끔은 내 편이라는 걸 보여주면 안 돼? 남편은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편을 나누지 말자. 가족끼리 왜 그래?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을 나누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옆에도 누군가 서 있다는 느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시댁 단체 대화방에 제주도 여행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환갑을 조금 늦게 기념하는 가족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항공권, 숙소, 렌터카 이야기들이 빠르게 오갔고 시누이는 아이처럼 들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당연히 함께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녁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번 여행은 힘들겠지. 누군가는 집에 남아야 하고. 그 순간 숟가락이 제 손끝에서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침묵이 이미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국구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물컵을 잡았다 놓으셨고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반찬 접시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네가 제일 꼼꼼하잖니. 칭찬처럼 포장된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싫다고 말하면 이기적인 며느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여행을 망친 사람. 아픈 시아버지를 핑계로 분위기를 흐린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불을 끄려는 순간 시아버지가 거실 어둠 속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너까지 남을 필요는 없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괜찮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 집에 남게 된 일이 오래된 침묵을 깨트리는 시작일 거라는 것을. 제주도 여행 이야기가 나온 뒤부터 집안의 공기는 이상하게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바쁜 척했지만 그 바쁨 속에는 저만 모르는 무언가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여행 가방을 열어 옷을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밝은색 스카프를 목에 대보고 새로 산 운동화를 신어보고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숙소 근처 맛집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퇴근 후에도 렌터카 예약 화면을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시아버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서 쌀알이 천천히 풀어질 때 나는 작은 소리, 가스레인지 불꽃이 낮게 흔들리는 소리, 싱크대 위에 쌓인 약봉투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런 소리들이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몸이 더 나빠졌습니다. 원래 무릎이 좋지 않으셨지만 이번에는 복부 통증을 자주 호소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날짜를 앞당기는 게 좋겠다고 했고 가족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걱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행 날짜와 수술 날짜가 겹칠지도 모른다는 계산이 먼저 지나가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시누이가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수술은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하잖아. 보호자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들려서 저는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의 수술이 그들에게는 여행 일정표 옆에 적어 넣을 작은 메모처럼 취급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쪽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네가 병원 절차 잘하니까 네가 있으면 되겠다. 나는 비행기표 취소하면 손해가 너무 커. 그때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잠깐 기대했습니다. 그가 이번만큼은 아니라고 말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컵을 만지작거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만 부탁하자. 당신이 제일 침착하니까. 침착하다는 말은 이상하게도 늘 제 몫을 늘리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도록 포장된 책임이라는 걸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식탁 위에 김이 빠진 국구름만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시아버지의 입원 가방을 챙겼습니다. 속옷, 양말, 면도기, 작은 수건, 읽다만 책, 그리고 약봉투. 남편의 여행 가방과 시아버지의 입원 가방이 거실 한가운데 나란히 놓였을 때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쪽 가방에는 선글라스와 바람막이가 들어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병원복 안에 입을 얇은 네이와 보험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가방 사이에서 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도 누군가는 바다로 떠나고 누군가는 수술실로 들어가며 누군가는 그 사이에 남아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늦은 밤 시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찻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 옆 서랍을 힘겹게 열더니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제가 놀라 다가가자 그분은 제 손을 막았습니다. 네가 들으면 곤란해질 수도 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곤란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분의 얼굴이 너무 지쳐 보여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려다 다시 거두었습니다. 봉투의 모서리는 낡아 있었고 겉면에는 예전에 봤던 그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리할 것.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그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올해 잘못 본 사람이 있다. 저는 그 말이 누구를 뜻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인지 남편인지 시누이인지 아니면 저인지. 그분은 더 말하지 않았고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말을 삼키고 불편한 예감을 덮어두고 나중에 후회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원으로 가는 택시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고 저는 무릎 위에 입원 서류 봉투를 올려놓은 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시댁 단체 대화방 알림이 계속 떴습니다. 공항 사진, 커피잔 사진, 시누이가 보낸 드디어 출발이라는 메시지, 시어머니가 남긴 웃는 이모티콘. 병원 접수대 앞에서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옆에서 천천히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그 숨소리가 너무 약해서 저도 모르게 그분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시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잘못은 아니다. 그 말은 마치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갑자기 목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술 잘 끝날 거예요. 그분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안심시키려는 웃음이 아니라 너무 늦게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의 미안한 웃음 같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힌 뒤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혼자 앉았습니다. 차가운 의자가 허벅지에 닿았고 머리 위 형광등은 너무 밝았습니다. 복도에서는 바퀴 달린 침대가 지나가는 소리, 간호사들의 낮은 목소리, 보호자들이 억지로 참는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급히 받았습니다. 혹시 걱정돼서 전화한 줄 알았습니다. 수술 들어가셨어? 응, 방금 들어가셨어. 잠깐 정적이 흐른 뒤 시누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아빠가 무슨 말하시면 다 흘려들어.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시잖아.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정신이 흐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보다 더 또렷하게 자기 약 이름과 예약 시간을 기억하는 분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제가 묻자 시누이는 웃는 척했습니다. 그냥 괜히 마음 약해져서 이상한 약속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전화가 끊긴 뒤에도 그 말이 제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약속, 마음 약해져서, 흘려들어. 그 순간부터 제 안에 아주 작은 의심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저에게 건네려다 거둔 봉투, 정리할 것이라고 적힌 글씨, 수술실 앞에서 남긴 말, 그리고 제주도에서 웃으며 전화한 시누이의 목소리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아주 느리게 한 방향을 향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술은 끝났지만 시아버지는 곧바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며칠 동안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호자 빙상도 없는 병실 한쪽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단체 대화방에 바다 사진을 올렸고 저는 젖은 수건으로 시아버지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새벽 2시쯤 병실 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병원 직원이 아니라 낯선 남윤년 남사였습니다. 회색 주황장을 입고 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 먼저 물었습니다. 혹시 보호자분이 며느님 되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그 남자는 병상에 누운 시아버지를 한번 바라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수술 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깨어나시면 꼭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병실 안의 기계음이 갑자기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병간호를 맡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일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남겨졌다는 것을. 그 남자가 떠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에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새벽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의 밀대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계속 그 말만 맴돌았습니다. 깨어나시면 꼭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서류가 뭔지 묻지 못했습니다. 아니, 물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 일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며느리는 딱 필요한 만큼만 알아야 한다고. 제가 오래도록 배운 침묵이 그 밤에도 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산소줄이 닿아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물수건을 새로 적셔 그분의 손을 닦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문득 몇 해 전 부엌에서 제게 귤을 밀어주시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이 이렇게 힘없이 누워있는 걸 보니 제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주도에서 매일 사진을 보냈습니다. 바다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갈치조림이 가득한 식탁, 호텔 조식 접시. 시어머니는 단체 대화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도 괜찮다니 마음 놓고 먹자.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괜찮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아직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고 밤마다 시아버지는 미열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여행을 계속해도 된다는 핑계였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주변 소음 속에서 제 말을 자꾸 끌었습니다. 열이 조금 있으셔. 내일이라도 당신 혼자 먼저 올라오면 안 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기대한 여행이야. 당신이 조금만 더 봐줘. 조금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양보해라. 조금만 네가 해라. 그렇게 쌓인 조금들이 결국 한 사람을 바닥까지 밀어내는 걸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병원에서의 시간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새벽 4시에 체온을 재고 아침 6시에 간호사에게 약 시간을 확인하고 낮에는 보험 서류를 들고 원무과와 병실을 오갔습니다. 의자에서 쫓잠을 자다 깨면 목이 뻣뻣했고 세면대 거울 속 제 얼굴은 며칠 사이에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점심 무렵 시누이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가 이상한 말 하면 녹음하지 마.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녹음하겠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먼저 그런 말을 할까? 왜 아무도 묻지 않은 대답을 하고 있을까? 그날 밤 시아버지가 아주 잠깐 눈을 뜨셨습니다. 눈동자는 흐릿했지만 제 얼굴을 알아보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수랬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들리세요? 그분은 입술을 움직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을 묻힌 면봉으로 입가를 적셔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힘겹게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소나귀는 약했지만 놓치면 안 되는 것을 붙잡는 사람처럼 간절했습니다. 상자. 그 한마디가 거의 숨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상자요? 집에 있는 그 나무 상자요? 시아버지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답인지 고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고 그분은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계속 그 나무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정리할 것이라고 적힌 낡은 봉투, 수술 전날 건네려다 거둔 손, 그리고 제주도에서 날아온 이상한 경고들.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돌아오는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단체 대화방에는 공항 면세점 사진이 올라왔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새 가방을 샀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병실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는 제 얼굴과 병상에 누운 시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간호가 아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천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길게 메시지를 썼습니다. 몇 번을 지웠다 다시 썼는지 모릅니다. 병실 창밖에는 늦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을 타고 오르는 물방울들이 형광등 빛에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저는 보호자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양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아. 그런데 너희는 계속 여행 사진만 보내고 있어. 그리고 신우이가 이상한 말을 해. 아버님이 뭘 말하면 흘려들으라고 하고 녹음하지 말라고 해. 대체 무슨 일이야?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데 그렇게 큰 용기가 필요할 줄 몰랐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된 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곧바로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불편한 멸 앞에서는 침묵했고 침묵이 충분히 길어지면 제가 먼저 미안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다들 피곤해.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민하다. 그 말은 제 결혼 생활에서 너무 자주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속상하면 예민했고, 제가 의심하면 예민했고,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예민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제 감정을 작게 만들어 조용히 덮어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바로 답했습니다. 나는 예민한 게 아니라 혼자 버티는 중이야. 보내고 나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별것 아닌 한 문장인데 그 문장을 쓰기까지 저는 몇 년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원무과에 들러 시아버지 수술 관련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보호자 확인란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원 동의서, 수술 설명 확인서, 간병 기록지, 약 처방 확인서. 종이마다 제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연락처란에는 남편 번호가 아닌 제 번호가 첫 번째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이상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책임이 필요할 때만 저는 가족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자 시아버지는 아주 조금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전날보다 의식이 또렷해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괜찮으세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제 손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힘이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상자, 가져와라.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집에 있는 그 나무 상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은 아주 느리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저는 그것을 대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병실을 비우는 것도 불안했고 집에 가서 시아버지 방을 뒤지는 일도 두려웠습니다. 만약 누군가 알게 되면 저를 뭐라고 할까? 제가 재산을 노리고 시아버지 물건을 뒤졌다고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며칠 전 새벽에 왔던 회색 정장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 조용한 법률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말했지만 저는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의식이 돌아오면 며느님께 이 메모를 먼저 보여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삐뚤어진 글씨였지만 시아버지의 필체가 분명했습니다. 내 방 책상 서랍 안 나무 상자. 오래된 봉투를 가져와라. 아무에게도 먼저 말하지 마라. 저는 그 문장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먼저 말하지 마라. 그 말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간호사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은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조용한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의 오래된 슬리퍼가 비뚤게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가 떠나기 전 놓고 간 영수증 몇 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나무 상자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뚜껑, 작은 흠집, 오래된 나무 냄새. 저는 손을 뻗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이 상자를 여는 순간 제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봉투와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통장 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면에는 정리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고 안에는 몇 장의 메모와 오래된 계약서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혀 몰랐던 금액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 삐, 삐.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는 여행 가방을 끌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당황이 먼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뒤이어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제 손에 든 낡은 봉투를 보았습니다. 시누이가 먼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결국 아빠 방 뒤지고 있었잖아. 저는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변명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가져오라고 하셨어.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거 내놔. 가족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 그 말에 저는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병원 바닥에서 잠을 줄이며 버틸 때는 가족 일이 제 일이었는데 이제 진실이 담긴 봉투 앞에서는 제가 남이 되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슴에 더 세게 안았습니다. 아니요, 이건 아버님께 직접 가져갈 거예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고 남편의 손이 여행 가방 손잡이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거절 하나가 제게는 처음으로 낸 큰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이 집이 몇 년 동안 감추온 가장 부끄러운 비밀이라는 것을. 저는 봉투를 품에 안은 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길게 번졌고 제 물 위에 놓인 낡은 봉투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종이 몇 장뿐인데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죄책감과 침묵이 모두 그 안에 눌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서는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화면에 뜨는 이름을 볼 때마다 손이 흔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했을 겁니다. 제가 뭔가 큰 잘못을 한 사람처럼 남편이 화난 이유를 먼저 달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기계음은 여전히 일정했고 창가 커튼은 난방바람에 아주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열어봐야 한다는 생각과 열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아주 작게 눈을 뜨셨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숙였습니다. 아버님, 가져왔어요. 말씀하신 상자 안 봉투요. 그분의 눈빛이 잠시 또렷해졌습니다. 마른 손가락이 봉투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오래된 계약서 사본, 은행 거래 내역, 손글씨 메모, 그리고 바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시아버지가 작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중년 여성이 있었고 두 사람 뒤로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사진을 보자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아주 천천히 젖어갔습니다. 그 사람, 내 시어머니가 아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래전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첫 보증금과 가게를 시작할 돈은 그 사진 속 여성이 마련한 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시아버지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저축을 시아버지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그 돈이 제대로 불어나면 어려운 형편의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쓰라는 것. 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이제야 나오는지, 그게 우리 가족과 무슨 상관인지. 그런데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그 돈으로 산 작은 상가가 몇 년 전 팔렸고 그 매각대금 일부가 시어머니와 시누이 이름의 계좌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리고 들어온 뒤까지 조금씩 나뉘어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믿었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자신이 모른 척 해온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손안의 종이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안 재산은 피구치가 지켜야 한다. 그 말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지켜야 했던 것이 재산인지 감춰야 했던 것이 죄책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회색 정장의 법률사무소 직원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제게 작은 녹음기와 서류 한 묶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수술 전 이미 상담을 했고 의식이 또렷할 때 의사 확인을 받아 유언장 변경 절차를 준비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며느님께 재산 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일부 상속분을 신탁 형태로 두고 돌봄과 생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게 하려 하셨습니다. 며느님은 그 집행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힘이 빠졌습니다. 상속인이 된다는 말 때문에 저는 순식간에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시아버지가 제게 맡기려 한 것은 돈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책임을 맡길 사람으로 그분은 가족들 중 저만 보았던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돈 앞에서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너무 미련해서, 너무 착한 척해서, 너무 겁이 많아서 병원에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행동을 다르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직원이 보여준 메모 마지막 장에는 남편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수술 전 남편에게 이미 한 번 이야기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가족여행을 취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재산 문제로 또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무언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병원에 남겨두고 저를 방패처럼 세워두고 자신은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 순간 며칠 동안 제 마음을 괴롭히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답을 찾았습니다. 왜 시누이가 녹음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을 흘려들으라고 했는지, 왜 남편이 제 전화를 피했는지. 그들은 시아버지의 정신이 흐린 것이 두려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또렷해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병실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것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들켰을 때의 그 굳은 표정. 저는 서류를 천천히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실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렇게 날카롭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고 고무 패킹이 떨어지는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 제 어깨가 저절로 굳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방금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곤함보다 초조함이 더 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운 시아버지를 보지도 않고 제 손에 들린 봉투부터 바라봤습니다. 그거 내놔. 그 한마디에는 며칠 동안 저를 밀어붙였던 모든 태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제가 따라야 한다는 확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조용히 세워놓고 필요한 만큼만 쓰겠다는 습관, 그리고 제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는 오랜 믿음. 예전에 저라면 봉투를 내려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병실에서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시아버지께 충격을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남편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또 물러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제 뒤에는 더 이상 제 침묵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시아버지의 떨리는 숨, 낡은 사진 속 이름 없는 사람의 돈, 몇 년 동안 조금씩 옮겨진 금액들, 그리고 제가 혼자 병원 의자에서 밤을 새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슴 앞으로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이건 제가 숨긴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확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시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칠 병간호했다고 이제 아빠 편까지 드는 거야? 너 진짜 무섭다. 그 말에 제 아내 무언가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선명해져서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시누이를 보지 않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지? 남편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 필요 없었어. 아버지도 수술 앞두고 예민하셨고. 예민한 건 늘 나였잖아.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힘겹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얼른 몸을 숙였습니다. 그분은 제 손목을 살짝 잡고 아주 느리게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만해라. 목소리는 거의 바람처럼 약했지만 병실 안에서는 누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집이 유지됐는지 알아요? 내가 평생 알지. 시아버지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모른 척했다. 그 말 뒤에 병실은 무섭도록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지나갔고 침대 옆 기계음만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회색 정장의 법률사무소 직원이 문가에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감정 없이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의식 상태 확인 기록, 사전 상담 내용, 유언장 변경 의사, 신탁 집행 조건. 모든 것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부추겼겠지. 당신이 뭘 안다고 저애한테 그런 걸 맡겨요?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소리가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제게 아버님 약 시간과 병원비 영수증과 보호자 서명을 모두 맡겼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누이의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아빠가 이상한 말 하면 녹음하지 마. 그 문장을 화면에 띄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보냈던 메시지, 남편의 답장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녹음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래 찍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당신들은 왜 처음부터 두려워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증거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변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설명할게. 나도 중간에 있었는데.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중간에 있던 게 아니야. 당신은 늘 편한 쪽에 서 있었어. 그 말이 끝나자 남편의 얼굴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무너짐을 붙잡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피곤해지는 것을 보고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서류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일은 병실에서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버님 회복이 먼저예요. 하지만 저를 도둑처럼 물었던 말, 제가 재산을 노렸다고 했던 말, 이제는 모두 각자 책임지셔야 합니다. 신우이가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막았습니다. 너무 늦은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창밖에는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젖은 유리 위로 병원 불빛이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답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혼자 죄인이 되는 역할을 맡지 않기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아직 오래 말씀하시지는 못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병실 창가에는 제가 매일 갈아둔 작은 종이컵꽃이 놓여 있었고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들어와 침대 끝을 조용히 비추었습니다. 그 사이 시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있던 균열이 이제야 드러난 것뿐인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단체 대화방을 나갔고 남편은 하루에 몇 번씩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깐만 만나자. 오해가 있어. 우리까지 이렇게 될 일은 아니잖아. 저는 그 문장들을 읽을 때마다 예전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마음 약해져서 바로 답장하고 혹시 내가 너무 심했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결국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그 집 부엌에 서 있던 저를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더 이상 그 말들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모든 절차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이 남기려던 일부 재산을 가족 누군가의 사적인 몫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신탁으로 두겠다고 했고, 저는 그 집행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던 상속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쉽게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오후 시어머니가 병원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꼿꼿한 자세였지만 얼굴에는 며칠 사이 깊은 주름이 더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제 손에 든 약봉투를 바라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심하게 말했다. 저는 그 말이 사과인지 체면을 지키기 위한 문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흐르자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는 집안이 무너질까 봐 그랬다. 저는 그제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고 한 건 집안이 아니라 들키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그 손을 보고 불쌍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과 그 사람의 상처를 대신 짊어지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걸요. 남편과는 병원 근처 작은 찻집에서 한 번 만났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컵을 잡은 손등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저를 보면서도 자꾸 시선을 내렸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그랬지. 당신은 일이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미워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만 분명했습니다. 당분간 따로 지내자. 나도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야 해. 남편은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복은 처음으로 저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오래 혼자 말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원하던 날 저는 그분을 집이 아니라 재활 치료가 가능한 조용한 요양시설로 모셨습니다. 그곳은 크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창밖에 작은 정원이 있었고 오후가 되면 나무 그림자가 병실 바닥에 천천히 길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그 정원을 바라보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너무 늦게 봤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원망만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의 무릎 위 담요를 조심스럽게 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늦지 않게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는 참기만 하지 않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후회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댁집으로 가 제 짐을 챙겼습니다. 부엌에는 제가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고 싱크대 옆에는 오래전에 사둔 고무장갑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제 하루가 묻어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물건들을 보며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제 옷과 노트북, 낡은 수첩 몇 권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 서서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그곳은 제가 지키려고 애썼던 집이었지만 정작 저를 지켜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열쇠를 내려놓는 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제게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라 오래 갇혀있던 무언가가 풀려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큰 길 소리가 들렸고 부엌은 너무 좁아서 냄비 하나만 올려도 가득 찼습니다. 그래도 첫날 밤 저는 작은 냄비에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식탁 앞에 혼자 앉았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다는 말은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누군가 곁에 있으면서도 혼자였던 시간보다 훨씬 덜 아팠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가족이라는 말 뒤에 숨어 한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면 아픈 사람 곁에 누가 남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늘 같은 사람만 남게 되는지 물어봐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소리가 병원 복도와 젖은 물수건과 차가운 시선들을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불을 끄기 전에 냄비 뚜껑을 덮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